나는 먼저 우리가 당하기 쉬운 종류의 시련과 그런 시련에 전형적으로 반응하는 방식들을 서술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거나 분노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아예 낙담하는 데 반해서 어떤 사람들은 좌절을 수월하게 극복한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걸까?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람들처럼 될 수 있을까? 그 다음 나는 좌절의 심리학을 탐구할 것이다. 어째서 좌절이 지금처럼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걸까? 더 나아가 나는 그런 좌절을 그저 불운한 경험으로 여기는 대신에 우리의 회복 탄력성과 창의성 시험으로 여기도록 하는 프레임 바꾸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좌절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분노와 불안을 고루 경험하는 대신에 우리는 좌절이 우리에게 선사한 도전에 맞서는 열정적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깜짝 놀랄지도 모른다. 안녕하세요.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윌리엄 B. 어빈 지음, 석기용 옮김, 좌절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좌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좌절을 겪을 때마다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없는 자기 비하에 빠지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스토아 철학의 연구자로서 인생의 좌절을 슬기롭게 이겨내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좌절을 슬기롭게 이겨내는 방법을 기술이라 표현하며 좌절의 크기와 강도를 낮추는 법, 좌절 직후의 마음 자세 등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전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 지금까지 좌절이라 생각했던 일들이 좌절같이 느껴지지 않는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왼팔을 잃고도 2003년 10월 31일 이른 아침에 13세 배서니 해밀턴이 카우아이 섬 해안으로 서핑을 하러 나갔다. 소녀는 가장 친한 친구 엘레나 블렌처드와 함께 엘레나의 아버지와 남동생을 따라갔다. 그들은 파도가 높아지기를 기다리면서 아직 잠잠한 바다에서 긴장을 풀고 보트를 타고 있었다. 해밀턴의 오른손은 보드 끝을 잡고 있었고 왼팔은 차가운 물속에서 흔들거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어떤 회색 물체가 불쑥 나타났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채 인지하기도 전에 상어가 소녀의 왼팔을 팔꿈치 아래까지 물어뜯었다. 바닷물이 금세 붉게 변했다. 부상이 너무도 심각했기 때문인지 신기하게도 해밀턴은 별로 통증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함을 잃지 않으려 최선을 다했고 해변을 향해서 남은 한 팔로 물을 저었다. 동료 서퍼들의 도움으로 소녀는 해변에 도착했고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다. 병원에 이르렀을 무렵에는 벌써 소녀의 혈액은 60% 정도 상실된 상태였으며 그 정도면 거의 치사량이었다. 기가 막힌 우연의 일치로 소녀의 아버지가 마침 그 병원에 있었다. 아버지는 그날 아침에 무릎 수술을 받기로 되어 있어서 수술대 위에 올라가 있던 중이었다. 바로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 상어의 공격을 받은 13살짜리 소녀가 방금 들어왔는데 수술할 공간이 필요하니 수술대에서 일단 내려오라고 그에게 말했다. 아버지는 그 지역 서핑 단체를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녀가 자기 딸 배선이거나 딸의 친구 엘레나일 거라고 짐작했다. 몇 분 후 아버지는 부상자가 실제로 자기 딸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배선이는 어릴 때 서핑을 시작했고 7살 때부터는 부모의 도움 없이도 파도를 잡아 올라탈 수 있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소녀는 처음 참가한 서핑 대회에서 우승했다.
13살 무렵의 소녀는 벌써 10개도 넘는 트로피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스폰서까지 붙을 정도가 되었다. 이번 공격을 받기 전까지 소녀의 목표는 프로 서핑 선수가 되는 것이었다. 병원에서 회복을 기다리며 누워있던 배선이는 선택지를 놓고 깊이 생각했다. 이제 나의 서핑 시절은 끝났구나. 한 팔만 가지고 어떻게 서핑을 할 수 있겠어. 아마도 서핑 사진가가 되거나 어쩌면 축구선수로 방향 전환을 하게 되겠지. 축구라면 팔의 역할이 그리 크지 않은 스포츠니까. 하지만 그러다가 금방 소녀는 아직 서핑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결론을 내렸다. 의사가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는 비록 이전과는 다르게 취해야 할 동작의 목록이 매우 길기는 하지만 도저히 할 수 없는 동작의 목록은 짧다고 설명해 주었다. 의사는 봉합된 부위가 나을 때까지 기다릴 수만 있다면 다시 서핑을 시도해도 좋다고 허락했다. 회복 중의 배선이는 자신의 삶을 원래의 궤도로 다시 올려놓기 위해 극복해야 할 모든 걸림돌을 자각하게 되었다. 소녀는 궁금했다. 한 손만 가지고 어떻게 셔츠의 단추를 채우거나 신발끈을 묶는단 말인가? 오렌지는 또 어떻게 깐단 말인가? 약간의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소녀는 해결 방안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소녀는 단추 없는 윗옷들로 옷장을 채우고 끈을 묶을 필요가 없는 신발들로 신발장을 채웠다. 발로 오렌지를 붙잡으면 한 손만으로도 오렌지를 깔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자, 이제 소녀는 훨씬 더 중대한 도전과 대면하기 위해 나섰다. 대체 한 손만 가지고 어떻게 서핑을 한단 말인가? 사고가 발생하고 불과 26일밖에 지나지 않은 추수감사절 전날, 해밀턴은 시험삼아 서핑을 해보았고 곧 아주 중요한 발견을 했다. 첫째는 보드를 파도가 치는 곳까지 몰고 나갈 때 사용했던 물 젓는 기법을 수정해야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보드 위에서 엎드려 있다가 서는 방식을 바꾸어야겠다는 것이다. 공격받기 이전에 해밀턴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서퍼들은 보드 위에 엎드려 있다가 갈빗대 바로 옆에 양 손바닥을 짚고 힘껏 밀어서 상체를 일으켜 세운다. 소녀는 한 손으로도 보드 중앙을 짚고 밀어내며 일어설 수 있는지 실험했고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일단 일어서고 나니 한 팔만으로 균형을 잡는 일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사실도 깨달았다. 몇 번 넘어졌다가 마침내 소녀는 성공적으로 파도에 올라탔으며 그럼으로써 결코 다시는 서핑을 할 수 없으리라 우기는 자기 마음속 의심의 목소리를 잠재웠다. 소녀는 기쁨의 눈물을 쏟으며 지금의 승리를 자축했다. 이어서 해밀턴은 서핑대회에 복귀했고 공격을 받고 채 2년도 지나지 않은 2005년에 전국 학생 서핑협회가 주관한 전미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그리고 나서 곧 소녀는 프로로 전향했고 처음 참가한 대회에서 우승했으며 그 이후로도 많은 대회에서 우승을 휩쓸었다. 소녀는 오프라 윈프리 쇼 같은 유명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방송계 화제의 인물이 되었다. 소녀는 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반겼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이 갖고 있는 신에 대한 믿음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 덕분에 소녀는 자기처럼 심각한 좌절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롤 모델로 활약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은 좌절을 키운다. 좌절을 겪은 사람들을 지켜보는 일은 기분 좋은 보상이 될 수 있다. 그들이 마땅히 좌절을 겪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한 그렇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입이 거친 직장 상사가 더 윗사람에게 즉석에서 해고당한다고 상상해보라.
드디어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었군. 좌절을 극복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것 또한 즐거운 일일 수 있다. 사람들이 스포츠 경기 관람에 흥미를 갖는 이유 중 하나도 그것이다. 우리는 죽어라 응원하는 팀이 상대팀에게 좌절을 안겨주는 모습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 우리는 또한 자기가 좋아하는 팀이 지금까지의 좌절을 딛고 영웅적인 방식으로 부활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을 사랑한다. 스포츠에서 시련이 빠진다면 스포츠 관람은 집 앞에서 잔디 깎는 사람을 지켜보는 일처럼 지루한 일상이 될 것이다. 스포츠를 보고 있지 않을 때는 소설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문학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좌절에 매료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로 일부 설명이 가능하다. 소설은 좌절로 가득 차 있고 그런 좌절에는 타당한 이유들도 다 있다. 등장인물 두 사람이 첫 만남에서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고 한 번도 싸우지 않고 그 후로도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는 소설은 상업적인 실패를 맛볼 것이다. 작가들도 이를 알기에 일부러 등장인물들이 방해물을 맞닥뜨리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소설 속 등장인물들은 순조롭게 맺어지지 않는다. 가슴이 미어지기도 한다. 또한 그들의 인생은 온갖 드라마로 가득 차 있다.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범죄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 영화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설이나 영화 대본을 써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 자기에게는 그런 일을 하는데 필요한 상당 수준의 창조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최근의 시련을 기술해 보라고 하면 그들에게서 창조의 에너지가 솟아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겪은 시련이 실제보다 예측하기 더 어렵고 더 도전적이었던 것처럼 자신의 좌절감에 폭풍우도 가미하고 등장인물들도 여러 출연시킬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그 시련에 대한 자신의 해결책이 훨씬 더 기가 막힌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설령 해결책을 찾는데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시련이 그 정도로 극적이라면 그에 따른 실패는 훨씬 더 납득할 만한 일이 된다. 창조의 에너지가 솟아나는 또 다른 시간은 우리가 잘 때이다. 우리는 이상한 일들에 대한 꿈을 꾸는데 좋은 꿈도 있고 나쁜 꿈도 있다. 나쁜 꿈을 나쁘게 만드는 한 가지 요인은 우리가 꿈에서 경험하는 좌절이다. 필요한 것들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는데 방해를 받을 수도,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위험이 임박했을 때 경고의 한마디를 외쳐주는 일처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 하나의 꿈에 여러 개의 좌절이 있을 수도 있다. 하나의 시련에 대해 해결책을 발견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시련이 그 해결책을 실행하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이런 젠장, 마침내 우리의 꿈꾸는 자아가 이런 좌절은 극복할 수 없겠다고 결론 내릴 때가 있다. 이를테면 용 한 마리가 파충류의 발톱을 날카롭게 세우고 숲을 가로지르는 오솔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잠에서 깨어나는 것으로 대응한다. 그러면서 아마도 지난밤 꿈에서 겪은 좌절을 지인과 공유할 수밖에 없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가 꿈이 아닌 현실에서 겪는 좌절은 단지 눈을 뜬다고 간단하게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그런 좌절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불운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채택하는 전략이 딱히 효과적이지는 않으며 오히려 역효과를 내기도 한다. 그로 인해 처음에는 절망을, 그 다음으로는 분노를 느끼게 된다. 이는 좌절로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키우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안락지대 넓히는 법.
우리는 어떻게 안락지대를 갖게 되었을까? 그리고 어째서 사람마다 그런 안락지대가 다 다를까? 유전적 기질의 결과일 수도 있고 실제로도 어느 정도는 그렇다. 하지만 더 크게는 일상의 경험이 안락지대의 크기와 형태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불편한 일들에 스스로를 의도적으로 노출시킨다면 그런 일들에 편안해지도록 단련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의 안락지대는 확장될 것이다. 이를 깨달은 고대의 스토아주의자들은 스토아적인 수행의 일부로 안락지대의 확장을 위해 훈련했다. 이것을 강인성 훈련이라고 부르자. 그들은 주기적으로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을 일부러 찾아서 했다. 마치 자학주의자들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스토아주의자들은 체계적으로 자기 자신을 불편에 노출시키기만 하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불편의 총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따라서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를 잘 투자하는 셈이다. 가난하고 단순하게. 우리는 점차 강해지면서 건강상 위험이 없는 한 운동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 걷기 운동을 할 때 중간중간 빨리 걷거나 달릴 수 있다. 이미 달리기를 하고 있다면 총 거리를 늘리거나 혹은 단거리에서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식단 조절에서 단식으로 한 끼 건너뛰기에서 시작하여 하루 금식으로 훈련 강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훈련의 결과로 우리는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자신의 능력에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특히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식사를 못하게 되더라도 평소에 자발적으로 자주 했던 일을 단지 비자발적으로 하게 된 것뿐이니 아마도 끄떡없을 것이다. 강인성 훈련을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로도 확장할 수 있다. 우리는 잠시 동안 삶의 방식을 극적으로 단순화할 수 있다. 로마에서 가장 부유한 계층에 속한 세네카는 주기적으로 가난을 실천하곤 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검소한 음식을 아주 소량만 먹고 거칠고 오리 성긴 옷을 입는 데 만족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하곤 했던 일이던가 라고 자문하게 될 많은 날들을 살아봄으로써 자신의 사례를 따르라고 조언했다. 세네카가 기간을 정해 가난한 사람처럼 살아보라고 권장했다면 기아로스 섬에서의 유배 생활을 아주 잘 견뎠던 스토아 철학자 무소니우스 루푸스는 우리가 늘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우리가 식사 시간에도 합리적인 분량의 검소한 음식에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다. 의복 또한 검소해야 하며 거주지를 고를 때에도 거주지의 우선적인 목적이 과도한 열기나 냉기를 차단하고 아울러 외부 날씨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데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런 욕구는 작은 동굴에서 살아도 충족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난을 실천하건 그저 검소한 삶을 선택하건 어쨌거나 우리는 자신이 활용 가능한 기쁨의 원천을 열심히 찾아야 한다. 날씨가 맑은 날이라면 하늘을 한번 쳐다보는 일을 잊지 말라. 꼭 푸르러야 할 필요가 없는데도 하늘은 푸르다. 멋지지 않은가? 만약 실내에 있다면 우연히 쳐다본 사람들의 얼굴에 비친 환한 미소에 감사하는 일을 잊지 말라. 그런 미소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너무 쉽지만 아주 멋진 선물이다. 우리는 기쁨의 원천들을 모으면서 이른바 메타 기쁨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런 것들에서 기쁨을 얻는 자신의 능력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세네카는 이런 현상을 잘 알고 있었다. 보리죽이나 보리빵 부스러기와 맹물이 아주 기분 좋은 식단은 아니지만
심지어 그런 것들로부터도 쾌락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보다 더 강렬한 쾌락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또한 강인성 훈련은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쾌락이든 더욱 강렬하게 해줄 것이다. 만약 훈련 삼아 추운 아침에 밖에 나가 시간을 보낸다면 안으로 들어와 느끼는 따뜻함이란 달콤하기 그지없을 것이다. 아이스크림을 매일 먹어보라. 맛있는 아이스크림이라면 그래도 만족스럽긴 할 것이다. 하지만 아이스크림을 1년에 몇 번만 먹어보라. 정말로 믿을 수 없을 만큼 맛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맛을 모르는 사람들을 아마도 불쌍하게 여길지도 모른다. 조금만 덜 쾌락주의적이만 했어도 이런 고차원의 쾌락을 경험할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이었습니다.